3교시입니다. 3교시. 3교시는 이어서 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자, 첫 번째, 순환 과정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어느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가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필요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건 알아차리는 거죠. 이 거래는 반드시 그 분개를 해야 될 거래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상으로 뭐 100가지 정도의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회계상 인식해야 되는 거래가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닌 것들이 간혹 있죠. 뭐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 1일에 발기인 4명이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각자 천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씩, 그러니까 4명이니까 총 이 회사는 4천만 원의 돈이 출자됐겠네요. 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맞는 4명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초 자본을 대는 거죠. 그게 이제 1인당 1,000만 원씩 법인 명의의 보통 예금에다가 납부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거래잖아요. 이런 사건, 뭐 이런 거래가 생겼을 때 이 내용을 우리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는데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이런 거래가 발생했네. 그럼 이 거래는 회계상 거래가 맞으니까 재무제표에다가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식은 했으면, 그럼 구체적으로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예, 전표를 작성해서 반영하시면 돼요. 전표라는 게 뭔데요? 자, 여기 보면 한 장의 종이에 하나의 분계만 기록한 서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전표예요. 거기에는 거래 일자, 언제, 관련 계정 과목, 그다음에 금액 얼마, 거래에 대한 내용, 뭐 설명, 이게 이 거래가 왜 일어났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표의 뒷면에는 그 해당 거래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 뭐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뭐 보통 예금에 총 4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입금 확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발기인 4명이 이 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한 내용에 대한 어떤 문서 같은 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거래가 실제 존재했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이라도 그런 증빙 서류를 찾아 출력해서 이 전표에다가 이 전표 뒤에다가 이렇게 참고 자료를 붙여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표는 해당 거래의 내용을 기업 내에 있는 담당자한테 통지하고, 그다음에 그 거래의 처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전표라는 게. 그죠? 그럼 전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예, 전표는 요런 양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양식으로.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냥. 전표를 작성할 때는 근데 분계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혹은 뭐 제일 관심도 없고 뭐 요런 것.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 분계. 이런 거래를 딱 알게 되었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런 거래가 있으면, 자, 차변에는 아마 중급회계에서는 자본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차변에는 어떻게? 보통 예금 자산이 늘어났네. 얼마가 늘어났을까요? 4천만 원이겠죠. 그다음에 대변에는 발기인 4명이 출자한 거니까 자본금 4천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엄청 열심히 배웁니다. 중급회계 시간에. 엄청 열심히 배워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 했다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분개했다. 그런데 이 분개를 지금처럼 아무 데나 쓰지 말고 어디다 쓰자고요? 전표에다가 쓰자라고 했습니다. 전표에 와서 2019년 1월 1일 이렇게 날짜를 쓰고요. 2019년 1월 1일이었죠. 네. 이 날짜에 금액이 얼마였죠?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여기도 복사해서 넣을게요. 4천만 원. 근데 왼쪽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왼쪽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즉 차변이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죄송합니다. 차변에다가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죠?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 오른쪽에는 자본금. 적요에는요? 적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래에 대한 설명이 적요다라고 했습니다. 거래에 대한 설명이 적요다. 이 거래는 어떤 내용이든지 설명하시면 돼요. 예.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발기인이 출자했으니까 발기인 출자. 이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용에는 답이 없어요. 예. 이 거래를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분계가 한 줄로 한 줄로만 나오는 분계니까 여기 있는 금액이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전표 작성하신 거예요. 전표 작성 잘 하셨죠? 이거를 예전에는 요런 종이 양식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거래 하나하나마다 다 썼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KLF 프로그램을 켜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켜서 지금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볼게요. 1월 1일 이렇게 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차변하고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보통예금 그다음에 적용은 뭐라고 써요? 발기인이 출자한 거다. 차변에 4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 대변이겠죠? 대변에는 계정 과목 자본금. 그다음에 적용은 똑같이 발기인이 출자한 거다. 4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이 프로그램 메뉴에서 이렇게 구분을 자변, 대변 해주고 계정 과목을 쓰고 이렇게 막 썼던 내용이 지금 이거 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이걸 종이로 썼어요. 종이에다가 분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분계가 뭐라고요? 저 똑같은 말 지금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왜 하는 걸까요? 기억하시라고 정확하게. 한 번만 얘기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반복을 해야만 그 기억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하고. 자, 이렇게 기재한 거를 분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할지, 그게 적정한 건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회계원리 중급에게서 열심히 배웁니다. 계속 이것만 배워요. 계속 이것만. 근데 왜 그걸 배우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재고자산 파트, 뭐 투자부동산 파트, 또 중급에게 배우다 보면 수익 파트, 비용 파트, 현금 흐름표 등등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죠. 근데 그런 거 배우면 다 뭘 배워요? 분계를 어떻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배우잖아요. 계속. 그거 하는 이유는 뭐다? 네. 회계 순환 과정에서 보면 전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 전표 작성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요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지금은 1월 1일만 있는데 또 하나 있잖아요. 요것도 해볼까요? 4월 1일. 자, 4월 1일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경영 과정에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해서 1억 원, 만기가 5년인 그 1억 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했고 차입한 금액 중 4천만 원은 토지 매입에 사용했고 나머지 6천은
뭐 아직 추가적으로 토지를 더 구입할 건가 보죠. 아마도 추측하건데. 네, 그럴 목적으로도 아마 나머지 6천은 그냥 보통 예금에 두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는 맨날 뭐 하냐면 차변에 뭐냐 이게 토지 4천만 원 매입했다 이렇게 쓰고 대변에는 또 신한은행한테 돈 빌려왔으니까 차입금이다 이래놓고 1억. 근데 대차가 금액이 안 맞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뭐라? 보통 예금에 그냥 놔뒀다고 했으니까 6천만 원. 뭐 이런 식의 분개를 맨날 합니다. 그죠? 잘했다 하고. 그럼 이 내용을 이 분개를 어디다가 입력한다? 전표에다가 쓴다 원래. 이렇게 19년 4월 1일 해놓고 여기에 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뭐였죠? 차입금. 그 다음 차입금은 1억이었죠. 그리고 토지는 얼마만큼 샀다 그랬죠? 1억 빌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4천만 원어치 샀다고 했죠. 나머지 돈은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놨다며. 그게 얼마야? 6천만 원이지 뭐. 네, 6천만 원. 이렇게 해주고 합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오른쪽 대변은 합계가 1억이 될 거고요. 여기도 1억이 되겠죠. 왜요? 여기 4천 6천 더하니까. 자, 여기 전표 작성한 거예요. 그럼 전표 넘버가 여기는 1이 될 거고. 뭐 물론 요 사이에 1월부터 3월 말까지 사이에 여러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입력하면 당연히 전표 넘버는 여기가 2가 안 되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런 그 사이에 거래가 없었고 예, 요때 처음 다시 두 번째 거래가 발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숫자 2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쭉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전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사실 해당 거래 내용을 지금 그 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잘 작성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분계장이라는 걸 작성해라 그랬습니다. 분계장은 뭐예요? 전표에 기록된 하나의 분계를 모두 모아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서식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표라는 건 요거 한 장, 그 다음에 요거 한 장, 요게 다 독립된 종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요 분계 내용만, 요것만 쭉 시간 순서대로 모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분계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2019년 뭐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에 대해서 분계장을 작성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월 1일 번호 1번 계정 과목 차변에 뭐였어요? 아까 보통예금이었죠. 보통예금 얼마였어요? 4천만 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야? 예, 발기인이 출자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본금이 4천만 원.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토지를 샀죠. 얼마? 4천만 원. 그 다음에 신한은행한테 돈을 빌렸죠. 얼마만큼? 1억.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예금을 그냥 두었대요. 그럼 돈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표 한 장 한 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분계 내용을 단순히 시간 순서에 맞춰서 하나의 종이에 이런 양식에 쭉 이어서 이 내용만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계장이라고 해요. 분계장. 분계들을 그냥 모아 놓은 거예요. 분계만 쭉. 이 전표는 요 전표 뒤에 보면 이 전표의 뒷면을 보면 다른 증빙들이 막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분계장에는 그런 증빙들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직 분계만 쭉 이어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쭉 한번 모아 놓은 겁니다. 이걸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분계장이라는 양식에 손으로 또 똑같이 이 전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잖아. 일반 전표 입력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입력하는 순간 이 분계장이라는 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있어요? 분계장이 장부
관리해 보면은 분계장이라는 메뉴 있어요. 여기서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쭉 엔터를 치면 지금 1월 1일 제가 여기다 하나만 입력해 놨으니까 이것만 보이는데 4월 달 것도 입력했다고 하면 보이겠죠? 차변대변 내용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전표 입력이라는 것만 잘 해놓으면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자, 분계장을 작성했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래요. 이걸 뭐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 뭐라고요? 전표나 분계장에 기록된 분계 내용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해당 계정 과목에 옮겨 적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계정 과목이 여러 가지가 발생했죠. 근데 여러 계정 과목들 중에서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끼리, 자본금이면 자본금끼리, 거래가 많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왔을 때 그 계정 과목들끼리만 모아서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도. 그거를 계정별 원장을 작성한다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1월 1일 날 50만 원이 늘어났고 2월 15일 날 10만 원이 줄어들었고 대변에 쓰였겠죠. 이거는 차변에 쓰였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출연한 거래들만 날짜하고 숫자만 모아서 계속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면 특정 기간에 요 계정 과목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는 것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별 원장도 계정별로 원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계정 하나당 종이가 한 장 나오고 차입금이라는 계정 한 장당 종이가 한 장 나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이것들이. 그런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계정별 원장을 하나의 원장에다가 모으면 걔를 뭐라고 부른다? 총계정 원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쉽죠? 예,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 총계정 원장이 다 작성이 되면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부르는 거를 만듭니다. 이 수정 전 시산표도 총계정 원장하고 뭐 개념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보여지는 모양만 이런 식의 양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그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이 보통 예금이 연중 어떻게 변동됐는지 이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보는데 1년 동안의 변화 내용이 다 나와요. 그죠? 왜냐면 T계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니까 해당 계정 과목이 1년 동안 어떻게 변동됐는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시산표라는 거는 이 1년 동안의 내용 중에서 차변의 합계 최종 요 합계 금액하고 대변의 최종 합계 금액 요 두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이랑 내용은 의미는 같은데 보여주는 게 요 최종적으로 차변 합계랑 최종적으로 대변 합계 요것만 보여주는 게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네, 그래서 시산표는 보통 예금이다 하면 이제 합계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얘는 아직 수정 분계라는 걸 하기 전에 만들어진 시산표이기 때문에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부르고요. 수정 분계라는 걸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회계 기준상 필요한 추가적인 분계를 하고 나면 그게 이 시산표에 다시 반영이 되겠죠. 그 내용이. 분계라는 건 어쨌든 계정 과목이 뭔가 나오는 거니까 해당 계정 과목 내용의 요 숫자들이 조금 변경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걔를 반영한 게 바로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마감 분계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 임시계정 같은 경우에는 손익을 마감해야 됩니다. 요런 분계를 추가적으로 더 해준다 이거예요. 요런 분계를 추가적으로 더 해주면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 만드는 것도 결국은 아까
계정별 원장에서 본 것처럼 계정별로 1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붕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붕괴에서 동일한 계정 과목 별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결과를 이런 계정 과목들은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에 표시하자. 요런 계정 과목들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에 모아서 표시하자. 그래서 그걸 손익계산서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것도 결국은 전표를 잘 작성하면 그 작성되어 있는 전표를 근간으로 해서 동일한 계정 과목의 내용들만 모아서 다시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했으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아셔야겠죠?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이렇게 생겼고요. 손익계산서는 왼쪽에 비용, 오른쪽에 수익, 왼쪽에 비용과 이익이 있고 오른쪽에 수익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손익계산서는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요거를 무시하고 제일 위가 수익, 그 하단이 비용, 그 하단이 이익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가로형이라고 해야 되나? 왼쪽 오른쪽 이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상하 쭉 제일 위, 그 다음 제일 밑에 이런 형식일 때는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양식이. 자, 제가 요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회계의 순환 과정이 뭐냐. 이걸 전반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비용, 이익, 수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해라 라고 하면 요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이 네 개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입력할 때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재무상태표를 제일 첫 번째로 입력하고요. 여기 써놓을게요. 자,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할 때는 1번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입력하고요. 순서를 2번은 뭐부터 그 다음에 뭐 입력하면 되냐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입력하고 세 번째로는 뭘 입력하면 될까요?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고 네 번째로는 전기분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입력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앞 단계 재무제표에서 입력된 숫자가 뒷 단계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거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계정 과목이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해 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이 여러 개가 되는데요. 입력되는 내용 중에 어떤 거?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재고자산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이 금액이 딱 결정되고 나면 얘네들이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면 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쳐요. 원가 명세서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과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거든요. 이 계정 과목의 금액이 위 1번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1번에서 입력된 금액으로 결정됨. 그래서 중요해요, 순서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어떤 게 또 영향을 미치냐면 재고자산. 그래서 똑같아요. 위 1번이 재무상태표죠. 여기서 입력된 요 기말재고자산, 요 재고자산의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재고자산에 그대로 가면서 이 재고자산이 금액이 결정되면 사실 어떻게 뭐가 결정돼요? 결국 매출 원가가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네, 여기 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예, 요거는 제가 요걸 복사해서 쓸게요. 위 3번 손익계산서에서 입력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뭐냐면 바로 당기 순이익이에요. 예, 요 손익계산서에 가보면은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여기서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도출된 금액이 여기 전기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갑니다. 매출원가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결정되는데 요게 당기순이익이 여기로 갑니다.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또 얘가 나왔네요. 이제는 제가 알겠어요 이제. 아하. 네,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지 알아냈습니다. 아무튼 이 순서만 잘 지켜서 입력을 해주면 정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있는 내용 보고 입력하는 거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순서를 지켜서 입력을 해라. 그래야 전 단계에 입력된 금액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전년도 그 기말 잔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 있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외상매출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누군가로부터 이 매출이 발생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돈 받을 권리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사 전체적으로는 받을 돈이 지금 1,000만 원 있는 거긴 한데 저게 도대체 A라는 업체한테 받을 돈이 1,0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그죠? A라는 업체한테 받을 돈은 5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B라는 업체한테 받을 돈도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회사에는 1,000만 원이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정기분에 써 있는 건데 갑자기 A라는 업체에 가서 1,000만 원 다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1,000만 원이 누구한테 받을 돈인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거래처별로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합니다. 뭐 엄청 어렵지 않죠? 다 쉬운 내용이에요. 충분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요 정도 이해하시고 나서 뭐 연습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사실 이거는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도 안 나, 시험에, 시험에 나오는구나.
예,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교재는 우리 교재로 치면 페이지가 356쪽. 페이지 356. 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예, 페이지 365. 아이고, 숫자가 이렇게 헷갈리네요. 네. 여기 요 페이지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관련된 예제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뭐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하는 것과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내용 알아봤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과제 아니죠. 뭐 우리 그냥 편하게 질문 답변할 내용은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많이 했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